원래 예전부터 관세 전쟁은 항상 물리적 전쟁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번 2기의 목표는 중국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힘을 합친 다음에 방어적 태세를 갖추거나 혹은 공격적 태세를 갖추는 물리적 방어력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수순대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과제를 철저히 수행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국가적 자존력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때리기와 함께 차단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편이 필요해.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편이 많아.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에서 이런 일각의 얘기를 해요.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기에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말로써 자꾸 달랬다가 그리고 또 위화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표현을 했다가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 정책의 스탠스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그다음에 대선 캠페인, 그다음에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 이 내용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도 사실 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트럼프 패닉에도 책에 이제 적시를 했지만 더 이제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어떻게 보면 이제 145%를 관세를 맞았고 여기에 더해서 기술 편취나 지적재산권 모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지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예전부터 관세 전쟁은 항상 물리적 전쟁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에는 물리적 전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 나라의 영토를 편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위 얘기해서 제국주의적 형태로 땅 따먹기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싸움, 그 다음에 인위적인 부분의 AI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지 않으면, 국지전으로 장기화되지 않으면 사실 하루 만에 초토화되는 게 서로의 입장이고 서로의 피해가 오는 게 당연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힘든 것이고, 다만 이제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145%의 관세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정상무역 관계를 철회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일각에서 베센트 장관이 어느 정도 합의의 여지가 열려 있다, 혹은 또 이제 트럼프가 145%보단 낮을 것이다, 약간의 희망의 이제 코멘트는 해줬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강대강을 넘어서 아예 이제 블록으로 형성이 돼서 서로는 안 보는,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높이거나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즉 이번 2기의 목표는 중국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단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중국이 대외 수지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그림은 시진핑이 안 하고 있고 그걸 원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중국이 잘하는 제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성장 산업이나 미국이 잘하는 서비스업, 내수에서 의료라든지 보건 복지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해서 그걸로 나라 살림을 살리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만큼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과제를 철저히 수행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국가적 자존력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서 위안화 블록을 만들고 중국 블록을 만들려고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때리기와 함께 차단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편이 필요해.
그러면 편이 필요하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편이 필요하고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물리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힘을 합친 다음에 방어적 태세를 갖추거나 혹은 공격적 태세를 갖추는 물리적 방어력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수순대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자신의 자존감, 국가적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서 뭔가 대응을 하려는 모습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편이 많아.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서로 우리는 열려 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관세 다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사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술 편취. 기술 편취를 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편취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지금 그 지적재산권의 규모만 보면요. 전 세계 등록된 특허 건수를 보면요. 중국이 물론 자기네 나라에서 등록된 건수이긴 한데요. 미국에 비해서 특허 건수 1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특허가 다 이루어진 거냐면 다 모방이에요. 가져와서 사와서 그 다음에 그거 좀 개선해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전기차 배터리도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것도 마빈이 모방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비 수주여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했다라고 좋아하지만 100억, 200억 정도 이제 수주를 주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오더를 주고 나서 그거를 가져와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낸드를 적층을 쌓을 때는 이렇게 쌓아야 되는구나. 그 시스템 다 파악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 특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환율에 대한 불공정 개입을 하지 말고 환율 불공정 개입은 사실은 지금 유연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인데 명확하게 바스켓 통화, 그러니까 다른 국가 통화 대비해서 가치를 산정해 주곤 하는데 고시 환율로. 근데 거기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의 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하던 스타일이고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했던 스타일인데 하지 말라는 건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불공정 교역 거래나 우회적인 교역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데 쉽게 말씀하면 아무리 통화 10번 해도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중국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모방으로 커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말은 좋게 하지만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당신이 이런 직업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물리적으로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나 그동안에 이제 전공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흔드는 얘기를 해놓고 통화를 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한 쪽은 중국이다. 사실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관세를 통해서 정상무역 관계 철회라는 건 아예 이제 절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단으로 가는 수준이고 어차피 미국도 지금 중국의 관세 때린 품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들이 저가형 디스플레이, 월마트에 깔려있는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섬유 의류 쪽,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비디오 콘솔 이런 거예요. 저가형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산이 미국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보시면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에서 볼게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 거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죠? 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항공기 부품들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있잖아요. 브라질, 멕시코산 살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 커넥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는 자기네가 안 돼서 가공 능력이 안 되면 유럽하고 하려고 자꾸 유럽하고 조인하고 있잖아요. 항공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역 차단은 이미 어느 정도는 깔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툼의 문제이고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어떤 무역 전쟁, 경제 전쟁, 환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게 체급이 맞는 싸움이냐라고 봤을 땐 전 체급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GDP 규모, 그 다음에 통화 패권, 통화를 쓰고 있는 전 세계의 비중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따라올 수 없는 형태이죠. 그런 형국에서 지금 어느 쪽이 조급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되고 서로의 요구는 이미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변화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고, 다만 내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를 때리잖아요. 이와 동시에 이 돈으로 내수 부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 부양을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죠? 한쪽으로 보시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딜이 필요하죠. 협상이 필요하죠. 바로 정책 당국자들, 그 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하원까지도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의 정책에 따라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세금 감면, 대출 완화, BIS 비율 완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내부에서도 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강대강으로 굉장히 세게 나갔다가 자기네 나라에서도 불안 심리가 좀 커질 것 같으면 약간 달래기식으로 전환되는 것뿐이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일관성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미란 보고서가 지금 트럼프의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식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물론 불안 징조가 있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저가형 상품들에 대해서 불안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위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저소득층,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찍은 계층이 예전과 다르게 히스패닉이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안 양상을 일으키고 당장 물가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베너핏을 세금에 대해서 뭐 당장 깎아준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만큼 늘어났죠? 100만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걸 확대 보도하면 트럼프는 지금 미국 내에서 진짜로 탄핵 당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미국 인구가 얼마죠? 3억입니다. 3억에 100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중산층이거나 아니면은 고소득 계층들은 오히려 중국 차단에 대해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제조업, 블루칼라, 러스트벨트의 지역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지켰던 자기네들의 산업, 지역, 그런 것들이 결국에 중국 차단과 함께 더 큰 부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어요. 그런데 일각의 여론적,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나 어떤 리더가 뭔가 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찬성은 안 해요. 한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공격적이면 그거를 부각시키는 우리나라의 그런 미디어의 태세가 조금 저는 좀 편향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지금 정상적인 그런 트렌드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다 만족은 안 하겠지만 차후에 나올 내수부양 정책까지 기대를 한다면 사실은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보화가 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어느 곳곳에서나 미디어를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고, 그러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서로 이제 단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개인주의화 되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 커뮤니티 이런 데서 어떤 선함,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것이 착한 것이다, 이게 진실이다라는 목소리들의 그 규모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러는 반면에 뭐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어떤 리더가 형성이 되면 리더가 형성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철학, 경제적인 효용성,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국민과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다라는 설득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자가 모이고 그게 이제 리더를 결국에 크게 부상시켜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그러면서 집단화됐는데 지금은 중간 과정에 빠졌습니다. 시진핑 사례, 한국 사례, 미국 사례, 일본 사례를 보세요. 일단 리더를 만들어 놓고 주장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만든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집단화 시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맞든 틀리든 자신들이 주장을 세우고 거기에 돈과 사람만 모이면 이게 진실이라고 우겨요.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어요. 알고 보면 각국의 리더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상식적인 대학생의 리포트를 쓰는 작성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판단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한 주장들이 자신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자국을 갖다가 부강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외치는데 어쩔 때는 전 그 생각이야. 저걸 알면서 우기는 건지 아니면 모르면서 우기는 건지 저는 사실 알면서 우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상식이나 분석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느냐. 결국에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페임, 그것 때문에 과거에 뭐 닉슨 독트린을 갖다가 굉장히 가치 철학 측면에서 그것이 진실이고 미국을 위했던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당시에 나왔던 철학과 원칙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대로 자기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배꼽부자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돼서 나는 저 사람처럼 할 거야. 저런 가치 철학, 미국 중심의 극보수주의 정책으로 가고 그 극보수주의는 특성이 뭐냐면은 미국의 소수 백인, 상위 계층에 있는 소수 백인만을 위하고 나머지 계층들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쓰지 않으며 자국이 대의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우리가 돕는 만큼 돈은 무조건 받아내야 되는 그런 로직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보수적인 그런 이제 사실 원래 정통의 그 공화당의 철학은 이건 아니었어요. 기회를 모두한테 제공하고 오히려 더 평등하게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원래 1900년 초반대의 그 공화당의 보수 철학이었거든요. 그게 변질이 된 거죠. 그 변질된 철학을 지금 그대로 그것도 맞든 틀리든 그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체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최근 보면 유럽이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양측을 동시에 고립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트럼프는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 계산법.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맞으면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를 맞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수입이 생기긴 하지만 이제 재정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생기긴 하지만 관세를 맞았을 때 이거를 상품을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이 많이 소화를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이 140원이 됐을 때 이거를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그래서 140원짜리가 이제 못 사겠어 라고 하면 미국이 그거를 자체 생산을 140원보다 싸게 할 수 있느냐. 현재의 인건비에서.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미국 내에서도 140원보다 싸게는 못 만든대.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 루트에 대한 확보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이 상품을 대체까지 안 된대. 뭐 이거저거 다 했는데 안 된대. 그러면 이 상품은 안 살래. 그랬을 때 그 관련되는 산업이 그 미국에서 죽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 이런 관세 정책을 쉽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진 못하겠죠. 즉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면 어쨌든 미국은 손해는 안 본다. 왜냐하면 당장에 돈을 버니까 되게 단순한 로직으로 시작을 해요. 즉 얘기는 뭐냐면 유럽과 중국이 편을 먹게 만들어서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 고립시키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두 가지는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변동은 있지만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70%에서 80% 사이를 가까이 하는 게 달러예요. 그 다음이 2등이 누구냐면 20% 상당을 쓰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예요. 2등이 유로화입니다. 위안화는 많이 올라온다고 해도 8, 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와 이슈에 뭔가 너무 빠져들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숫자와 현상을 왜곡하게 되는데 지금 유럽은 어쨌든 2등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못난이 2등을 계속 놔두게 되면 더 밑에 있는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냅두는 거죠. 유럽이
어떻게 하든 냅두는 겁니다. 그 대신 뭘 안 해주냐? 유럽과 손을 안 잡는 겁니다. 어떤 도움도 안 주는 겁니다. 백신 도움 예전에 안 줬죠. 줄 것처럼 약속해놓고 안 줬죠. 이번에 러우 전쟁 터졌을 때 이제 가스, 그다음에 에너지, 원유 아무것도 공급이 스스로 안 되는 나라인데 미국의 셰일이 있고 셰일 가스가 있는데 안 해줬죠. 처음에 약속은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해상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 안 지켜요.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조업 기반에 대해서 투자나 그리고 우리가 M7이 자랑하는 AI 기술에 대해서 공유하나요? 유럽도 절대 공유 안 해주죠. 그럼 유럽은 지금 어떤 산업이 남아 있습니까? 유럽이 지금 독삼사 제조업 수출하고 기계 수출하고 그 외에 서비스업 이거 빼면 이제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유럽의 규모 자체가 워낙에 국가가 많다 보니까 20%의 그 유로화의 비중을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못난이 2등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3등이 따라오는데 항상 버겁겠죠. 항상 리밋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유럽을 못난이 2등으로 계속 놔두는 전략이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불만이 많이 쌓였으니까 당연히 다른 도움을 주는 국가하고 당연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중국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다 한들 중국하고 교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는 탈출구가 하나 생깁니다. 독삼사, 자동차, 그다음에 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파이는 열리죠. 근데 중국이 자기네 BYD 내수차를 갖다가 내수해서 그렇게 팔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나라를 잠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를 쉽게 더 많은 차종과 더 많은 관세 프리하게 유럽 차들을 다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이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수입하는 유럽, 중국이 생산하는 많은 이제 금속 가공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파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유럽이 중국한테 그렇게 팔 물건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베너핏을 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까지 손을 잡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못난이 2등, 3등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고 치고 올라오는 3등은 계속 죽이기 전략. 그렇게 되면 사실은 2등은 영원한 2등이 되고 못난이 2등이 되고 3등은 조금이라도 클려다. 물론 규모의 차는 월등히 나지만 클려다가 다시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럽은 미국과 맞설 만큼 전략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뭉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먼저 유로화를 출시를 하고 이 유럽의 단일 경제를 만들면서 2000년 초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서비스업의 강국이고 내수가 굉장히 좋은 나라고 복지가 좋은 나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독일의 제조업이나 이제 프랑스의 제조업이 잘 되면서 앞에서 끌고 그다음에 뒤에서 뭔가 서비스업을 부강하게 하면 전 세계 1등의 경제 권역이 되겠다라고 출발했는데 그 출발은 용두사미 출발은 너무나 좋았으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뱀꼬리 정도에 불과했다. 왜냐면요. 앞에서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앞에서 끌고 제조업이 끌고 뒤에서 서비스업. 이게 핵심인 겁니다.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경상흑자가 나는 독일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서비스업 수지에 의해서 연명하는 국가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금리 정책이 일단 안 맞아요. 독일은 어느 정도 이제는 충분한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서 그 다음에 환율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여지가 생길 정도로 펀더가 좋아지면은 금리를 당연히 어떻게 하려고 하죠? 금리를 올리려고 하겠죠. 당연히 정상화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서비스업 국가들은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쪽 나라들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걸 바라지 않고 오히려 양적완화, 피그스가 바로 그 국가들입니다. 양적완화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줄다리기 하는 인원들이 같이 동일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힘들다고 앞에서 엄청나게 끌고 있는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엎혀가지고 나 좀 쉬게 해줘. 이런 형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가 어떻게 통일성을 가져가겠습니다.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지출을 한쪽에서는 건전하게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적자 재정이 나요.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 자체가 한쪽은 제조업으로 먼저 좋아지고 한쪽은 계속 다운그레이드를 치고 있으니까 더 돈을 쓰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발행에 대해서 국제 발행을 통해서 받으려는 돈들의 규모는 각각 다르죠. 다르니까 여기에서 불일치가 나타나다 보니까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준칙을 지켜라. 아니다. 지금은 못 지킨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누가 투자를 합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유로화를 안 사고 유럽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럽 본드는 다른 개념이고 유럽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럽 채권에 대해서 특히 독일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가 좋을 때는 사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채권은 자체적인 채권 발행 시의 수요가 자기네 나라 안에서 빼고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라들은 한마디로 체급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선수들을 갖다가 한데 묶어놓고 같이 싸우라 하니까 오히려 서로가 서로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형국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엔 협상용 제스처인지 내부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냥 승용차라고 표현을 할게요. 승용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5톤 트럭을 몰고 가고 있어요. 5톤 트럭을 몰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돈을 안 내면 나는 박치기를 할 거야. 그냥 박을 거야. 그러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계속 박을 거야. 저 100m 뒤에서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겁이 나죠. 근데 운전석에 트럼프가 타 있고 그 뒤에 누가 타 있냐면 정책자들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정책자들이 타고 있는데 처음엔 설득을 했습니다. 저 중국이라는 자동차로 표현할게요. 저 중국이라는 작은 소형차는 지금 우리한테 너무 데미지를 입히니까 위협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받을 걸 받아내고 다시 우리 이 덤프트럭 갖다가 굉장히 좀 이쁘게 더 비싸게 만들 거야. 치장을 더 많이 할 거야. 인테리어도 많이 꾸미고 튜닝도 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런데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진짜로 중앙선을 너무 많이 침범해서 정말 박을 것처럼 막 달려가면요. 어떻게 정책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당신 정책에 찬성을 했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중앙선을 너무 침범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다치고 저 차는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까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중앙선 침범하고서 계속 박으러 가는 거예요. 박으러 가는데 약간 핸들을 트는 것뿐이에요. 이것 봐. 나는 진짜 박을 의도는 없어. 겁만 주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트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부에서도 이제 이번 상반기에 어쨌든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관세 수입을 받다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 돈이 실제로 빨리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올 연말까지 뭘 세워야 되냐. 세금 인하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연방정부의 계류 중에 있는 상업은행들의 비할수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바로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중요한 요소인데 파월 의장을 갖다가 계속 해임할 거다. 그렇다 해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내부자들한테까지 트럭에 같이 타고 있는 내부자들 같이 동승자들한테까지 불안을 주고 있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요. 트럼프는 지금 현행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행정부는 공무원이고 행정부잖아요. 원래 페드의 출발점은 뭐냐면 민간 기구를 출발했어요. 민간 기구인데 상업은행들의 지준을 통제해서 유동성을 통제하고 조절해주는 민간 기구의 역할, 지준율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잣대의 역할에 연방준비제도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를
뽑거나 아니면 체어맨, 의장을 뽑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누군가가 감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원이 추천을 해주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해임에 대해서는 이 민간 기구인 연준의 체계에서는 은행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행정부의 또 자체적인 뭐 해고에 대한 권한과 규정들이 따로 있죠. 즉, 이 민간 기구에 대한 임원이나 이사나 체어맨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쪽에도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서라도 excuse, 특정한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은 내부 불만, 안 되는데 저렇게 우겨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키네, 금리만 오히려 급등을 시키네 라는 불만감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약간 핸들을 잠시 꺾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다만 미란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란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파월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중앙은행은 재무부가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순간에 달러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낮춰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페드는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무가 원래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과 물가 잡기잖아요. 안정화시키기잖아요. 그런데 책무가 하나 더 있다고 규정을 해요. 장기 금리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어서 사실은 세 가지 책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책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으로 뭐를 얘기하냐면요. 연준은 백악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정책에 따라야 된다. 정책에 따르는 그 기간은 짧을 것이다. 일시적일 거고 이것만 잘 따라주면 사실 이제 행정부는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거다. 이게 말이 되는 보고서입니까? 이거는 경제학적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정책적 로비스트가 만든 자신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안 따르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협박용 레포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레포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고를 할 것처럼 압박은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잠시 물러선 것뿐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외부하고 싸움, 관세, 그다음에 투자 약속,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뤄야 되는 결국에 큰 공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 세금 낮추기하고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금리 낮추기는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말만, 뉘앙스만 바뀌는 것뿐이다. 중국의 달러 반격, 실질적 경제 영향일까요? 아니면 단기 심리전 효과에 그칠까요? 일단 중국의 반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노이즈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중국이 반격을 할 수 있는 체급 자체가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는 어찌 보면은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 그다음에 브릭스 통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지만 브릭스가 합쳐봐야 사실은 GDP 규모로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국가들이 총 사용할 수 있는 위안화의 양을 갖다가 다 추산을 해봐도 이미 그 국가들 자체가 통화의 정상적인 패권이,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1리더가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그 통화의 자체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창출한 정상권에서 이미 벗어난 통화들이에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 발렌글라데시, 그다음에 뭐 이런 국가들 포함을 한다고 해도 자기네 국가들도 환 자체가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항상 개입을 하거나 인플레를 유발시키거나,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오히려 다른 통화를 갖다가 더 쓰거나, 심지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더 안전한 통화로서 여기는 국민들도 많은 상태인데, 그런 국가에서 아무리 합심한다고 디지털 위안화가 세계화가 될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반격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국이 형성해 놓은 블록 국가들한테 더 위안화를 쓰게끔 하면서 달러를 갖다가 더 밀어내기를 하겠죠. 그럼 그 밀어내기의 구체적 전략은 뭐냐? 지금 하는 거죠. 인민은행이 달러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계속 그 반대 포지션으로 금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달러와 그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한 중국의 포지션들과 기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5%도 안 돼요, 이미. 5% 이미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반격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이 위안화의 어떤 세계화의 흐름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편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위안화는요. 아까 이제 가짜 좀 약간 부풀려진 지적재산권은 미국의 10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고 중국의 어쨌든 이제 CIPS 당장 쓸 수 있는 CIPS 중국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채택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숫자만 보시면요. 미국에 비해서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정말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진짜 무역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 과연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심리적으로는 노이즈를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흔드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반도체 달러 반격이 트럼프의 전략을 흔들 만큼 유효했다고 보기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은 자신이 생각한 닉슨의 방식대로 독트린 그리고 제국주의를 형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의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은 정말 달라질 거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달러를 쓰는 소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결국에는 자원에 대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국가들을 계속 포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캐나다를 버리지 못한 이유가 캐나다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자원은 운송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그래서 사들이는 거고 그린랜드에 대해서 계속 탐을 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완벽하게 1, 2년 안에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 않고 당연히 탐사 채굴의 작업이 필요하고 대체하는 이제 프로세스 가공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거의 리스트에 이제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국가의 리스트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들어가고 그리고 프랑스도 들어가고요. 아주 이제 특징적인 건 한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가에 지금 이미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가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 반도체 시공 등 주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단순한 동맹이 아닌 판을 바꾸는 핵심 파트너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3부에서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금 기술과 그다음에 인력 그리고 그러니까 인력은 이제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다음에 공장 이 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이고 핵심적인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력 노동자들의 성숙도입니다. 물론 귀족 노동자 조합이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도 노동 시장이 이제 퇴보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노동기구 센터에서 학력과 노동자의 숙련도 그다음에 일하는 이제 떠나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이제 충실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넣고서 지수화했을 때요. 말레이시아도 꾸준히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한국도 계속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계속 떨어집니다. 특징적인 게 학력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미국인들은 거의 미국 대학을 나오잖아요. 미국 대학들은 사실 다 하이 랭킹에 들어가 있거든요. 랭크가 그렇게 좋은 인력의 학력 수준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성숙도나 충실도나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정성적인 요소가 미국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떨어져요. 게으르고 굉장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부자 만들기는 정부가 돈을 주거나 금융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는 약간 약은 꽤 이미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들 정도로 질적 저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